한번 꼭 7분 안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어느 방송사 사회를 보는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없으면 방송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문재환 교수님의 이 발표문을 보고 나서 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환 교수님의 이 발표문 자체가 SNS하고 표현의 자유 간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지금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쟁점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해결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정 토론의 임무를 부여받다 보니까 그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지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문 교수님께서는 인터넷은 사적 공간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사적 공간론에 대해서 이론적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관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을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공간적 개념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규범적 논의, 특히나 사생활의 보호와 그 침해에 관한 헌법 이론적 논의로 접근을 해 간다면 이걸 공간적 개념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부터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회의를 주장을 하냐면 우리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16조에서 주거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7조에서는 사생활 영역을 내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생활과 관련된 헌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3개가 있는 거죠. 16, 17, 18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간적 개념에 충실한 거는 16조 주거의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SNS에서의 이 표현의 자유를 공간적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오히려 18조로 연결을 시켜서 통신비밀의 보장에 관한 법적 도구만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가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 교수님의 생각과는 좀 제 관점에서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걸 신문 기자가 보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보도가 정당하냐 어떠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인에 의한 통신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 통신된 내용, 상대방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침해하면 통신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 대상도 되고 또 민법상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기호 판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게 그 표현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검토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취재해가지고 기사화한 그 기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인지 아닌지 먼저를 검토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그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때 제가 인터넷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는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헌법 제18조에 기초한 통신비밀의 자유에 의한 접근과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관련된 서비스와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되고요. 아닌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과 관련된 통신 서비스라면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분이 남았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신수단을 이용한 표현행위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두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우리 그냥 명예훼손죄 그냥 성립된다? 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된다. 그래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시 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성이라는 요소를 갖춰야지 명예훼손죄의 해당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공연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출발 못함 이게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인터넷에 기반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의사표현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 맞느냐. 근데 우리 발표자이신 문재환 교수님께서는 다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시킨 이론 가운데 하나가 전파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파성 이론에 기초하면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공부하고 언론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야 그러면 전파성 이론인 게 이게 타당 수용 가능한 거냐. 왜냐하면 전파성 이론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법치국가 원리 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전파성 이론이라는 것은 법적 안전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아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문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전파성 이론에 대한 법치국가적 반론에 대해서 어떠한 또 다른 반론을 제시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0초 남았는데요. 세 번째는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이거 중요한 건데 저도 늦게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는 권력적 작용, 하나는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정지도 이런 게 권고 이런 게 비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21조 4호에 있는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민간 자율기구처럼 행세하는 거다. 이렇게 이리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는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비권력적 작용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 하셨지만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민간에다 위탁했는데요. 광고자율심의기구가 그 방송광고 사전심의 하다가 위헌결정 나가지고 문 닫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간 기구였지만 그 사람이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순간 거기는 공무수탁 사유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직자로서 형법상의 공무원 의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또 가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시는 대로 세미나 끝날 시간 지났지만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이 세미나가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이미 좀 늦은 거니까 좀 시간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다음 세션부터는 발제가 4개가 아니라 3개씩 있기 때문에 한 10분 더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친 김에 제가 그 플로어에 한 2분 정도만 정말 짧게 질문을 하고 싶다. 질문을 정말 짧게 해주셔야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 이영훈 교수님. 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 SNS라는 현상을 이렇게 하나의 현상적인 그런 뭐 서비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큰 어떤 틀에서 이게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그 소위 웹 2.0, 3.0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보통 집단 지성이니 공감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터
트위터에 트윗을 해도 그렇고 그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려도 그렇고 그 상대방이 내 글을 받겠다라고 허락을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자면 좀 소위 허튼 소리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듣거든요. 저도 금방 언팔로우를 하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이제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의 저기 선생님들 아니라 저기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저기 수정되는 데는 24시간이 걸렸지만 공지영 씨가 그 투표 당일날 그 타워팰리스 투표율이 78%다라고 그 잘못 얘기했던 것은 한 5시간 만에 금방 그 안에서 수정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큰 틀에서 아까 그 강훈태 교수님도 이게 어떤 뭐 개인 위주라 매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 위주 매체라기보다는 관계망을 통한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그런 어떤 사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저기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없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오히려 트위터나 페이스북 공간 내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한 반론들이 훨씬 더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팩트, 아까 마담 교수님도 팩트를 이제 검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신문이 그러면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수정되는 그런 시간하고 오히려 트위터나 이런 SNS 내에서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금방 수정되는 그런 오히려 그 시간을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분 내에 좀 끝내주셨으면 했는데 한 3분간 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30초 내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받고